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병든 노인은 아직도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불안한 모습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단테스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간수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 7시가 되려 하고 있었다. 단테스에게는 시간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청년은 구멍 입구로 달려가서 기어들어가서는 머리 위에 납작돌을 놓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감옥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에 그의 감옥 문이 열렸다. 간수는 단테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간수가 이쪽으로 등을 돌리자마자, 그 발소리가 복도로 사라지자마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단테스는 먹는 것도 잊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리고 머리로 납작돌을 밀어 올리고 신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힘이 빠진 듯이 축 늘어져서 침대 위에 누운 채였다. 다시는 못 만나는가 했었지 하고 신부는 단테스에게 말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고 단테스는 물었다. 그럼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 하지만 젊은이는 도망을 치려면 그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젊은이가 도망친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네. 단테스는 분개하여 볼을 새빨갛게 물들였다. 신부님을 남겨두고 말입니까? 하고 그는 소리 질렀다.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 정말로 믿고 계셨던 겁니까? 지금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네. 하고 병든 노인은 말했다. 아, 나는 이제 완전히 쇠약해졌어. 완전히 지쳐버렸어. 녹초가 되고 말았어. 기운을 내십시오. 다시 전처럼 힘을 내실 수 있어요. 하고 단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침대 옆에 앉아 신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번에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발작이 30분간 계속되고 그런 다음에는 공복을 느끼고 나는 혼자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 하지만 오늘은 다리도 오른팔도 움직일 수가 없어.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이것은 뇌출혈의 조짐이야. 3번째에는 전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급사를 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신부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설사 3번째 발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신부님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처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번보다도 더 쉽게요. 돕는 데 필요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하고 노인은 말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돼. 이번 발작으로 나는 종신금고를 언도받은 꼴이야. 왜냐하면 도망치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기로 하지요. 일주일이든 1개월이든 필요하다면 2개월이라도. 그러는 동안에 다시 힘이 생기겠지요. 탈출 준비는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헤엄을 치실 만한 힘이 회복되면 그날에야말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십시다. 나는 이제 헤엄을 칠 수는 없을 걸세. 하고 파리아 신부는 말했다.
이렇게 팔이 쑤시고 저린 것은 오늘 하루만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낫지 않을 걸세. 들어 올려봐. 축 늘어져서 무거울 걸세. 청년은 노인의 팔을 쳐들어 보았다. 그것은 전혀 감각이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납득이 되었겠지, 에드몬 군. 하고 신부가 말했다. 내 말을 믿어주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분명히 알고 있어. 맨 처음 이 발작이 일어났을 때부터 나는 언제나 이 발작에 대해서 생각해 왔어. 나는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의 유전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세 번째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어. 할아버지도 그랬고. 이 약을 지어준 의사는 다름 아닌 저 유명한 카바니스인데 그도 역시 똑같은 운명을 나에게 예언했어. 의사도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소리 질렀다. 게다가 설사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업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받쳐가면서 헤엄을 치겠습니다. 젊은이 하고 신부는 말했다. 젊은이는 선원이고 헤엄을 잘 아니까 나 같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는 팔놀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텐데 그런 꿈 같은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아. 젊은이의 총명한 마음은 그런 일에 속고 있지는 않을 텐데 나는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곳에 남아 있겠네. 이렇게 된 이상 자유로워지는 날은 바로 죽는 날일 테지만 말이야. 하지만 젊은이는 도망치게. 여기서 떠나게. 젊은이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날쌔고 힘도 있어. 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약속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알겠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노인에게 엄숙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신부님이 제 곁에서 떠날 때까지는 신부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파리아 신부는 참으로 품위가 있고 솔직한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이 청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순수한 희생적인 정신으로 빛나고 있는 그의 표정에서 성실한 애정과 거짓없는 맹세를 읽었다. 좋아. 하고 병든 노인은 말했다. 친절을 받아들이지. 고맙게 생각하네. 그리고는 단테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자기 몸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희생적인 행위에 대해 젊은이는 틀림없이 언제든 보상을 받게 될 걸세. 하지만 나는 도망을 칠 수가 없고 젊은이도 도망을 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복도 밑의 구멍을 막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네. 보초가 그곳을 거닐다가 지하 복도가 파여져 있는 곳의 울림을 깨닫고 감독관에게 알릴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일이 탄로나서 우리는 따로따로 격리될 걸세. 그 일을 해주게. 나는 유감스럽지만 이제 도와줄 수가 없네. 하룻밤이 걸리더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네. 그리고 내일 아침 간수가 다녀간 뒤에 나에게로 와주게. 젊은이에게 해두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단테스는 신부의 손을 잡았다. 신부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노인에 대한 복종과 존경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곳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단테스가
신부의 감옥으로 들어가자 신부는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독방의 좁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광선 밑에서 지금은 그것밖에 말을 듣지 않는 왼손으로 한 장의 종이를 펼치고 있었다. 그 종이는 오랫동안 조그맣게 말려 있었기 때문에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좀처럼 펼쳐지지 않았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종이를 단테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뭐지요?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잘 보게나 하고 신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눈을 뜨고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반쯤 타담한 종이와 그 위에 이상한 잉크로 고딕체 문자가 씌어져 있는 것이 보일 뿐입니다. 이 종이는 말일세 하고 파리아 신부는 말했다. 젊은이를 시험한 뒤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네만 이 종이는 말이지 실은 내 보물이라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절반은 젊은이의 것이 되는 거라네. 식은땀이 단테스의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오늘날까지 그것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을까. 그는 이 불쌍한 신부를 미치광이라고 소문나게 만든 이 보물에 대해서만은 신부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피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본능적으로 섬세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단테스는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현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파리아 신부 쪽에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었다. 단테스는 노인이 이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것이 이성이 되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괴로운 발작이 있은 뒤 파리아 신부의 입에서 이 말이 불쑥 새어나온 것은 심한 정신착란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신부님의 보물이요? 하고 단테스는 말을 더듬거렸다. 신부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다네. 모든 점으로 보아서 에드몽, 자네는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네가 지금 얼굴빛을 달리하고 몸을 떠는 것을 보고 나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안심하게. 나는 결코 미치광이가 아니야. 이 보물은 단테스군.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해주고 싶어.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네만은 내 말을 들어주기 바라네. 그리고 믿어도 좋다고 생각되면 믿어주기 바라네. 아, 하고 단테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병이 재발한 모양이군. 지금까지는 이런 불행에 부닥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했다. 자, 발작 때문에 아마 지치신 모양입니다. 조금 쉬십시오. 내일 만일 괜찮으시다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게다가 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했다. 보물 얘기는 지금의 저희에게는 긴급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 매우 긴급한 일이야, 에드몽군. 하고 노인은 대답했다. 내일 또는 모레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렇다네. 나는 가끔 10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부가 나를 박해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을 생각하고 씁쓸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네.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복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지. 나는 밤의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내 신세에 절망을 느끼면서도 느긋하게 그런 생각을 맛보곤 했다네. 하지만 지금은 자네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네. 나는 젊고 장래성이 있는 자네를 보고 자네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네. 그 파묻혀 있는 많은 재산을 자네만큼 걸맞는 소유자에게 줄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일세. 에드몽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에드몽군, 자네는 아무래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군 하고 파리아 신부는 말을 이었다. 내 목소리도 자네를 납득시킬 수는 없었단 말이지. 증거가 필요할 것 같군. 그럼 이 종이를 읽어보게. 이것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일세. 내일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미친 노인을 상대하기가 싫어서 말했다.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아. 그럼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지. 하지만 이 종이만은 오늘 읽어주게.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에드몽은 생각했다. 그리고는 아마 어떤 사고로 반쯤 타버렸을 그 종이를 손에 들고 그는 읽기 시작했다. 이 가격은 로마 화폐를 약 2 에큐에 제2의 입구에서 제일 먼 한쪽 구석에 이 보물은 모두 그에게 149X년 4월 25일 어떤가? 하고 파리아 신부는 단테스가 다 읽고 나자 곧 말했다. 하지만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행은 끊기고 말에는 맥락이 없습니다. 글자가 타버리고 끊겨 있어서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지금 처음 읽었기 때문일세. 하지만 나는 여러 날 밤을 이것을 판독하려고 애써서 하나하나의 문장을 원상태로 만들고 하나하나의 생각을 정리했다네. 그럼 없어진 부분의 뜻을 아셨단 말인가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네. 그래서 자네의 판단도 들려주었으면 하네. 하지만 우선 이 종이의 유래를 들어주기 바라네. 쉿!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 단테스는 신부의 불행을 점점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 것이 틀림없는 그 얘기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좁은 구멍 속으로 뱀처럼 미끄러져 내려갔다. 파리아 신부는 공포 때문에 오히려 저도 모르게 민첩해져서 납작돌을 발로 밀어놓고 그 이음새를 숨길 틈이 없었으므로 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온 것은 소장이었다. 간수로부터 파리아가 급한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의 중태인지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온 것이었다. 파리아 신부는 앉은 자세로 소장을 맞이하고 의심받을 만한 몸짓을 피함으로써 반신을 이미 마비시킨 중풍의 증상을 가까스로 소장의 눈에서 숨길 수가 있었다. 그는 소장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 좀 더 위생적인 감옥으로 옮김으로써 자기를 젊은 동료로부터 떼어놓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소장은 마음속으로는 자기도 약간의 애정을 느끼고 있는 이 불쌍한 광인이 단지
가벼운 병에 걸렸을 뿐이라고 믿고 돌아가 버렸다. 한편 단테스는 침대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끌어안고 흐트러지는 생각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신부를 알고 난 뒤부터 그에게는 신부가 모든 점에서 이성적이고 위대하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렇듯 모든 점에서 더할 수 없이 총명한 사람이 왜 어느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뭘 이성적인 것인지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파리아 신부가 보물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신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단테스는 그날 하루 종일 자기의 감옥에 들어박혀서 신부의 감옥에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부가 미치광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늦추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로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파리아 신부는 단테스가 언제나 찾아오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와 청년을 떼어놓고 있는 공간을 자기 쪽에서 단축시키려고 했다. 노인이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 몸을 질질 끌고 있는 소리를 듣고 단테스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노인의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었고 한쪽 팔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에드몽은 노인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단테스의 감옥으로 통하는 좁은 입구로 들어올 힘이 없었던 것이다. 끈덕지게 자네를 따라다녀서 미안하네 하고 신부는 선의에 넘치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자네는 내 기막힌 보물이 얘기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자, 어서 들어보게. 에드몽은 이렇게 된 이상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인을 침대에 앉게 하고 자기도 조그만 걸상을 끌어당겨 그의 옆에 앉았다. 알겠나? 하고 신부는 말했다. 나는 스파다 추기경의 비서이며 신복이며 친구였다네.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본 모든 행복은 이 훌륭한 사람의 덕분이었어. 이 집의 재산은 세상 사람들 입에서 스파다 같은 부자라고 일컬어졌고 나도 노상 그 말을 들었지만 이 사람 자신은 부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소문 그대로 과거의 명성을 간직한 채 생활하고 있었지. 이 사람의 큰 저택은 나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었어. 나는 이 사람의 조카들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말아 이 사람 하나만이 세상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10년 동안 이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이 사람에게 봉사할 결심을 했지. 이윽고 나는 추기경의 큰 저택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알게 되었지. 나는 자주 추기경이 낡은 서책을 열심히 살피기도 하고 먼지 속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서류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그런 쓸데없는 고생으로 나중에 건강을 해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 그러자 추기경은 비통한 웃음을 띠면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 그리고는 로마 시의 역사를 쓰는 한 권의 책을 나에게 펼쳐 보였어. 그 안의 법왕 알렉산드르 6세의 전기 제20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어져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 로마냐의 대전이 끝나고 정복을 이룩한
체자레 보르자는 이탈리아 전토를 사들이기 위해 돈이 필요해졌어. 법왕 알렉산드르 6세도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와의 분규를 타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졌지. 그래서 뭔가 투기라도 해서 거액의 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당시의 피폐하고 가난한 이탈리아에서는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법왕은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어. 즉 추기경을 새로 두 사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네. 로마의 명사 중에서 특히 돈이 많은 두 사람이 선택되었지. 이 투기에 의해 법왕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 우선 첫째는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추기경이 가지고 있던 훌륭한 직업이나 지위를 법왕이 자기의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것이었어.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의 추기경의 지위에서 막대한 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다시 이 투기에는 제3의 이익이 남아 있었지. 그것은 이윽고 사실로서 나타났다네. 법왕과 체자레 보르자는 우선 추기경으로 삼을 두 사람을 발견했어. 한 사람은 법왕청에서 최고의 직책을 4개나 독점하고 있던 조반니 로스필료시였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인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체자레 스파다였지. 두 사람 모두 법왕의 이러한 은총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알고 있었어. 두 사람 모두 야심가였거든. 이렇게 해서 추기경이 발견되자 체자레 보르자는 이윽고 두 사람의 지위를 계승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지. 이렇게 해서 로스필료시와 스파다는 추기경이 되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다른 8사람은 새로 추기경이 된 두 사람이 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에 앉기 위해 돈을 지불했지. 이렇게 해서 투기자들의 금고에는 80만 에큐의 돈이 들어왔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법왕이 확신했던 대로 다함없는 은총을 받고 추기경 자리에 앉은 로시필료시와 스파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또 자기들의 행운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로마에 정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 그래서 법왕과 체자레 보르자는 두 추기경을 오찬에 초대하기로 했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왕과 그 아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어. 체자레는 언제나 다정한 친구들에게 시도하고 있던 방법의 하나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예를 들면 저 유명한 열쇠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저 장롱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이 열쇠에는 그것을 만든 직인의 실수로 작은 쇠가시가 달려 있었어. 장롱의 잘 열리지 않는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고 하면 이 작은 가시에 손가락을 찔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고 말지. 그리고 또 하나, 사자의 머리가 달린 반지가 있었어. 악수를 할 때 체자레가 그것을 손가락에 끼지. 그러면 사자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의 손을 물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상처는 24시간 뒤에는 치명상이 된단 말일세. 체자레는 아버지에게 추기경들에게 장롱을 열게 하거나 또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다정한 악수를 해주겠다고 제의했지. 하지만 알렉산드르 6세는 거기에 대답해서 이렇게 말했어. 스파다와 로스필료시 추기경의 경우에는 푸짐한 음식을 대접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만한 비용은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너는 잊고 있다만 소화불량은 곧 그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찔린 상처나 물린 상처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단다. 채자레는 이 이론에 지고 말았어. 이렇게 해서 두 추기경은 오찬에 초대되었지. 식탁은 추기경들이 소문에 들어 알고 있던 아름다운 저택 상 피에트로인 빈코리 근처 법왕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안에 마련되었다네. 로스필료 씨는 새로 고위직에 앉은 데 마음이 들떠서 위장의 상태를 잘 조절하고 그야말로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났지. 하지만 스파다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 게다가 유명한 청년 사관인 조카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와 펜을 꺼내서 유언장을 써 놓았지. 그리고 그는 조카에게 사람을 보내서 포도원 근처에서 자기를 기다려주도록 전하게 했지. 그러나 그 사자는 조카를 만날 수가 없었던 모양이야. 스파다는 이러한 초대연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 매우 문화적인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들어온 뒤로는 저 백인 대장이 폭군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황제는 당신이 죽기를 바라고 계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왕으로부터의 특별한 사자가 입에 미소를 머금은 채 법왕께서 당신과 식사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고 전하러 오는 것이거든. 스파다는 2시경 상 피에트로 인 빈코리의 포도원으로 갔다네. 법왕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스파다의 눈을 놀라게 한 최초의 인간은 아름답게 차려입은 우아한 조카의 모습이었어. 조카는 이미 체자레 보르자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 스파다는 파랗게 질렸지. 그리고 빈정거리는 시선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체자레의 표정은 그야말로 네가 예상했던 대로이다. 덫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 하고 말해주고 있었어. 사람들은 모두 식탁에 앉았지. 스파다는 조카에게 내 전가를 받았냐? 하고 묻는 것이 고작이었어. 조카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는데 이때 비로소 이 질문의 뜻을 알았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왜냐하면 그는 사환의 손으로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한 잔의 미주를 이미 삼켜버린 뒤였으니까. 스파다는 그때 다른 술병이 그에게로 가져와져서 가득히 따라지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의사는 두 사람이 유독성 버섯에 의한 중독사라는 진단을 내렸어. 스파다는 포도원 입구에서 죽고 조카는 자기 집 문간에서 아내를 향해 뭐라고 손짓을 하면서 죽어갔지. 체자레와 법왕은 죽은 사람들이 서류를 찾는다는 구실하에 즉시 유산을 차압했어. 하지만 유산으로는 스파다가 다음과 같이 쓴 한 장의 종이밖에 없었어. 나는 사랑하는 조카에게 손괴류와 서적을 유증한다. 그 가운데는 구석구석에 금장식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기도서가 있다. 그리운 백부에 대한 기념으로서 보존해주기 바란다. 유산 상속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구석구석을 뒤지며 기도서에 감탄하기도 하고 가구류를 서로 빼앗기도 했지. 그리고 결국 돈이 많다고 소문난 스파다가 실은 백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사실에 놀랐어.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있다면 그것은 서고나 연구실 안에 있는 학문적인 보물뿐이었어. 그것이 전부였어.
채자레와 그 아버지인 법왕은 찾고 또 찾고 스파이까지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극히 조금밖에 발견되지 않았어. 아마 1,000회큐가량의 값어치밖에 없는 귀금속류와 그것과 거의 같은 액수의 화폐밖에는. 하지만 조카는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만한 시간이 있었어. 백부님의 서류를 뒤져봐. 진짜 유언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왕들보다도 더 열심히 찾았지.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어. 파라티노의 언덕 뒤편에 2개의 저택과 1개의 포도원이 남아 있었어. 하지만 당시에는 부동산은 거의 가치가 없었어. 그래서 이 2개의 저택과 1개의 포도원은 탐욕스러운 법왕과 그 아들에게는 고려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가족에게 넘겨졌지. 그로부터 몇 년인가의 세월이 흘렀어. 알렉산드르 6세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실수로 독사를 하게 되었지. 채자레도 함께 독을 먹었지만 목숨만은 건졌지. 하지만 피부가 뱀처럼 탈바꿈을 했는데 새로 생긴 피부에는 독의 흔적이 호랑이 가죽의 반점처럼 남아 있었어. 결국 그는 로마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역사에서도 거의 잊혀져 있는 어느 밤거리의 분규 때문에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도 모르게 죽고 말았지. 법왕이 죽고 그 아들이 추방된 뒤 사람들은 대개 스파다가가 다시 스파다 추기경 시대의 번영을 되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런 낌새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어. 스파다가의 생활은 여전히 유복해 보이지 않았어. 영원한 신비가 그 어두운 사건 위에 뒤덮여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더 악랄했던 채자레가 2 추기경의 재산을 법왕의 손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 나는 지금 2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로스필요시 추기경도 아무런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털려버리고 말았던 거야.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고 파리아 신부는 미소를 띠면서 한숨 돌렸다. 그렇게 엉뚱한 얘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 오,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엉뚱하다니요. 오히려 매우 흥미있는 연대기라도 읽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서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럼 계속하지. 일가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졌지. 세월은 흘러갔어. 자손 중의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외교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승려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가가 되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지. 그 마지막 사람이 내가 비서로 있던 그 스파다 백작이라네. 나는 백작이 노상, 재산과 지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 그래서 나는 남아있는 약간의 재산을 종신연금으로서 예탁하라고 충고했지. 백작은 내 충고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수입은 2배가 되었지. 얘의 기도서도 일가에 남아있어서 스파다 백작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물려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단 하나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속에 이상한 말이 씌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유물처럼 미신적인 존경을 가지고 가족들이 소중하게 지켜왔거든. 그것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고딕풍의 그림으로 장식된 책이었어.
그리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꽤나 무거웠기 때문에 장엄한 의식이 있는 날에는 언제나 하인 한 사람이 그것을 받쳐들고 추기경 앞을 걸어가곤 했지. 일가의 문고 속에 수장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서류를 보고 나는 지금까지 많은 고용인, 집사, 비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방대한 서류 묶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나는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한편으로 나는 보르자가의 역사를 읽어 보았지. 나아가서는 보르자가의 정확한 거의 일기풍의 역사를 써보았지. 그 유일한 목적은 추기경 체잘의 스파다의 죽음에 의해 보르자가의 재산에 뭔가 불어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데 있었어.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의 불행의 동반자인 로스필류시 추기경의 재산이 추가된 것밖에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스파다의 유산은 보르자가의 것이 되지도 않고 또 스파다가의 것도 되지 않은 채 마치 정령에 의해 지켜지며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저 아라비아 야화의 보물처럼 주인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확신을 거의 가지게 되었다네. 나는 계속 찾아보았지. 300년 전부터의 일가의 수입과 지출을 몇 번이나 계산해 보았지.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였어.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스파다 백작은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백작은 죽고 말았지. 백작은 평생 동안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치웠지만 일가의 기록과 5천여 권의 장서와 예의 기도서는 남겨놓고 있었어. 그리고 백작은 나에게 그 모든 것에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로마 화폐 1,000 에큐를 곁들여서 유증해 주셨어. 단지 조건으로서 해마다 미사를 거르지 말 것, 백작 일문의 가계도와 역사를 책으로 쓸 것을 부탁받았어.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어. 안심하게 에드몽군. 이야기도 거의 끝날 단계니까. 1807년 내가 체포되기 한 달 전, 그리고 스파다 백작이 돌아가시고 나서 15일 뒤, 즉 5월 25일, 나는 정리 중에 있던 이 서류들을 벌써 몇 번째이기는 하지만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고 있었어. 왜냐하면 저택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서 나는 가지고 있던 12,000루블가량의 돈과 장서, 그리고 예의 기도서를 가지고 로마를 떠나 피렌체에 안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세. 그때 끊임없는 조사 때문에 지치기도 했고 먹은 점심이 얹혀서 속이 나빠졌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두 손 위에 얹고 잠이 들어버렸다네. 그것은 오후 3시였어. 잠에서 깨었을 때 시계가 6시를 치더군. 나는 고개를 쳐들었어.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더군. 불빛을 가져오게 하려고 나는 벨을 눌렀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군.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불을 켜려고 했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학자의 습관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지. 나는 한쪽 손으로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양초를 손에 들었어. 그리고 상자 안에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한쪽 손으로 종이 쪽지를 찾아 난로 위에서 가물가물 타고 있는 꺼져가는 불을 거기에 옮기려고 했지. 하지만 어두웠기 때문에 불필요한 종이로 잘못 알고
귀중한 종이라도 집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지. 그때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기도서 속에 마치 서표처럼 수백 년 동안이나 이것을 승계해온 사람들의 존경에 의해 언제나 같은 자리에 꽂혀있는 위쪽이 노랗게 바랜 낡은 종이 쪽지가 생각나더군. 나는 손으로 더듬어서 그 쓸모없는 종이를 찾았지. 그것이 발견되자 나는 그것을 손으로 비틀어서 꺼져가는 불 위에 그것을 가까이 가져가서 불을 당겼지. 그런데 내 손가락 밑에서 불길이 번져옴에 따라 마치 마법처럼 하얀 종이에서 노란 글자가 떠올라 그것이 지면 가득히 나타나더란 말일세. 나는 무서워지더군. 그래서 종이를 손 안에서 비벼서 불을 껐지. 그리고는 난로불에서 직접 양초에 불을 붙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았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뜨거운 열에 닿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글자가 화학 잉크로 씌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네. 약 3분의 1가량은 이미 타버리고 난 뒤였어. 오늘 아침 자네가 읽은 종이가 바로 그것일세. 다시 한번 읽어보게, 단테스군. 자네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끊어진 문구나 불완전한 뜻을 보충해 주지. 그렇게 말하고 파리아 신부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듯이 그 종이를 단테스에게 넘겨주었다. 단테스는 이번에는 걸신 들린 듯이 녹물 같은 갈색의 잉크로 씌어진 그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오늘 1498년 4월 25일 법왕 알렉산드르 6세 성하로부터 금전으로 추기경의 직분을 나에게 나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리고 벤티볼료 양 추기경과 똑같은 운명을 나에게 나의 포괄 수유자인 그가 나와 함께 찾아갔었으므로 몽테크리스토의 작은 섬 동굴 안에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보옥류를 묻어두었다. 이 존재를, 이 가격은 로마 화폐로 약 200만 에큐에 우선 동쪽의 작은 후미에서부터 곧바로 세워서 20번째 돌을 2개의 입구가 있고 보물은 제2의 입구에서 가장 먼 한쪽 구석에 그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여겨 이 보물은 모두 그에게 1498년 4월 25일 채. 이번에는 하고 신부는 말했다. 이쪽 종이를 읽어보게. 그렇게 말하면서 신부는 단테스에게 비슷하게 몇 줄인가의 단편이 적혀있는 2번째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단테스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오찬의 초대를 받았으나 사계 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독사를 당한 카프랄라, 더듬게 할는지도 모르므로 조카 귀드 스파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숙제하고 있는 장소, 즉 금괴, 금화, 보석류. 알고 있는 것은 나뿐이다. 이를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들어 올린다. 이 동굴에는 놓여 있다. 나는 유증하는 바이다. 잘해, 스파다. 파리아 신부는 타는 듯한 눈을 단테스에게서 떼지 않았다. 자, 하고 그는 단테스가 마지막 행을 읽고 나자 곧 말했다.
그 두 개의 단편을 하나로 이어보게. 그리고 자네 자신이 직접 판단해 보게. 단테스는 그의 말을 따랐다. 두 개의 단편을 합치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었다. 오늘 1498년 4월 25일 법왕 알렉산드르 6세 성화로부터 오찬의 초대를 받았으나 금전으로 추기경의 직분을 나에게 사게 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나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리고 독사를 당한 카프랄라, 벤티볼료 양 추기경과 똑같은 운명을 나에게 더듬게 하는지도 모르므로 나의 포괄 수유자인 조카 귀드 스파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그가 나와 함께 찾아갔었으므로 숙지하고 있는 장소, 즉 몽테크리스토의 작은 섬 동굴 안에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금괴, 금화, 보석류, 다이아몬드, 보옥류를 묻어 두었다. 이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나뿐이다. 이 가격은 로마 화폐로 약 200만 에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우선 동쪽의 작은 후미에서부터 곧바로 세워서 20번째 돌을 들어 올린다. 이 동굴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고 보물은 제2의 입구에서 가장 먼 한쪽 구석에 놓여 있다. 나는 그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여겨 이 보물을 모두 그에게 유증하는 바이다. 1498년 4월 25일 체자레 스파다. 어떤가? 이제 겨우 알만한가? 하고 파리아 신부가 말했다. 이것이 추기경 스파다가 쓴 문장인가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있던 유언인가요? 하고 에드몽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다네. 틀림없이 그렇다네. 누가 이렇게 원형대로 만들었는가요? 내가 그랬지. 남아있던 단편에 의존해서 종이의 길이로 행의 길이를 계산하고 뜻이 분명한 부분에서부터 모를 부분을 추리해 나갔지. 위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의존해서 지하의 굴을 뚫고 나가듯이 말일세.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당장 떠나려고 했지.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 통일에 관한 저작의 첫 부분을 가지고 곧 떠났다네. 그런데 그 무렵의 이탈리아 경찰은 그 뒤 나폴레옹이 어린애를 가지게 되고 나서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이탈리아의 각 지방을 분열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네. 그래서 경찰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를 감시하고 있었지. 내가 서둘러 출발했기 때문에 그 진짜 원인은 전혀 꿰뚫어보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피온비누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체포되었지. 자, 지금은 하고 파리아 신부는 거의 아버지와도 같은 표정으로 단테스를 보면서 계속했다. 지금은 자네도 나와 똑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만일 함께 탈주할 수 있다면 보물의 절반은 자네에게 주겠네. 만일 내가 이곳에서 죽고 자네만이 탈주할 수 있다면 보물은 모두 자네의 것일세. 하지만 하고 단테스는 망설이면서 물었다. 우리보다도 좀 더 정당한 그 보물의 소유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안심하게나. 일가는 완전히 두절되었네. 게다가 최후의 스파다 백작은 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네. 백작은 저 뜻깊은 기도서를 나에게 유증함으로써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나에게 유증한 걸세.
그러니까 안심하게. 그 보물이 발견되면 우리는 조금도 꺼릴 것 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보물의 가격은 로마 화폐로 200만 에큐, 즉 우리들 돈으로는 약 1,300만 정도가 될 걸세.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그 막대한 금액에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니. 그건 또 어째서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스파다가는 15세기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세력이 컸던 가문의 하나라네. 게다가 당시는 투기도 행해지지 않고 공업도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이러한 황금이나 보석류를 저축한 것도 별로 신기할 것이 없다네. 오늘날에도 아직 세습 재산으로서 100만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나 보석류를 물려받았으면서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로마의 국가가 있다네. 에드몽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과 기쁜 마음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이 비밀을 자네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은 하고 파리아 신부는 계속했다. 우선 자네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세. 다음에는 자네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고 저 강직증의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탈주할 수 있었다면 나는 자네를 몽테크리스토 섬으로 데리고 갔을 걸세.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고 노인은 한숨을 쉬면서 덧붙였다. 자네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걸세. 자, 단테스군,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겠나? 그 보물은 신부님 것입니다.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그것은 신부님 혼자만의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친척이 아니니까요. 자네는 내 아들일세, 단테스군. 하고 노인은 소리 질렀다. 자네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생긴 아들이라고. 나는 성직자였으므로 독신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 그러나 하느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나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수인을 동시에 위로해 주시려고 자네를 내게 보내주신 걸세. 그렇게 말하며 파리아 신부는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한쪽 팔을 청년 쪽으로 내밀었다. 청년은 노인의 목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